자, 그 다음에 개발이 있는데요. 이 개발은 이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시장에서 보면요, 사회적 수요의 변화가 발생해요. 그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시설을 보게 되면요, 예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건물들도 또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또는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도래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전에 소득이 낮고 살기 팍팍했을 때는 그 당시에 콘도라든가 무슨 레저용 부동산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거는 공간을 우리가 시장에 공급해봐야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점차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공간을 또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바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러한 공간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이거를 찾는 게 입지론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낼 때 보면요, 거기 보면 조성에 의한 계량이 있고 건축에 의한 계량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택지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집어넣는 거, 건축까지. 그러니까 조성 계량을 이게 협의의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축 계량을 광해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의 분류를 보면요, 공영 개발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 주체라는 거는 꼭 민간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영 개발에 의한 개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봤던 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공영 개발이 나오는데, 이 공영 개발이 무슨 방식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건 수용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주체가 공적인 기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강점은 토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겠죠.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어떤 주택이나 그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슨 개발이다? 공영 개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장점이 만약에 그런 데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개발 이익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환수할 수 있죠. 수용 방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땅을 수용하니까 대가를 줘야 돼요. 이건 금전 보상인 거예요. 근데 정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만족해하는 이 토지 소유자들은 없어요. 그럼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또 단점이 돼요, 그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단점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조상 대대로의 생활터전의 상실,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배제, 보상액의 불만, 이래서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심하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왜 저기 강원도인가에 이쪽에 가게 되면 댐을 만들기 위해서 수몰된 마을이 있잖아요. 오래전 수십 년 대대로 이렇게 농사 짓고 살았던 마을인데 결국은 물속에 이제 잠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옛날에 그걸 추억하기 위해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거기 한번 둘러보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든가 국가 전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수용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막대하고 과중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공익사업에 협조해서 보상비를 받고 이주한 개발지역 내 주민하고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개발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살던 사람은 약간의 보상비 손에 쥐어지고 그냥 밖으로 내몰리고 다시 거기가 개발이 돼서 새로운 주거가 조성이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입주해서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보이지 않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점에는 일단 그 보상 문제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침해 있죠. 제일 큰 방식이 바로 뭐예요? 이 방식이죠. 토지 수용 방식이니까. 여러분 앞에서 토지은행 배우셨죠? 네, 토지은행도 사서 비축하려고 그러면 사서 비축이잖아요. 근데 걔는 협의 매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강제 수용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그게 나온 거죠. 권리 양도 측면에서 어느 게 권리 침해 정도가 크냐 이거죠. 당연히 뭐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죠, 얘가. 그런데 토지은행 방식이 더 크다.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면 민간에 의한 개발 방식이나 나오죠. 거기는 별표해야 돼요. 자, 민간 개발 방식에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사업이 있어요? 자체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주 자력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 따른 기획이라든가 자금 조달 모두를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 자금 조달도 누가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 이익도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고 보니까 이 교실에는 저 위에 있군요. 에어컨이. 위에 펼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업 주체라든가 아니면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익에 대한 귀속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것도 크죠. 위험부담도 다 이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니까. 잘못돼도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없다. 분산할 수가 없으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체 사업을 하는 게. 그래서 이 문제를 위험이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개발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방식 중에 가게 되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등가 교환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가면 5번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같은 거예요. 이 분리를 시켜놨는데 지주 공동 개발하면요. 공사비를 대물 변제해 주는 게 있고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변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 5번이 공사비 대물 변제죠. 공사비 분양금 청산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묶어서 특히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식? 등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뭐를 대고 땅을 대고 개발업자는 건물을 지어서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 있죠. 이걸 등가로 교환한다는 얘기는 대물로 주는 거예요. 10층짜리 졌을 때 1층부터 5층까지는 지주가 가지고 가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시공사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소유권이 틀리잖아요. 심지어 어떨 때 가면요. 같은 층에서도 반으로 잘라서 소유권이 틀린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 여기 쓰고 있는 공간 맞은편에 공간이 있죠. 저게 한 사람 거일 수가 있고 저 안에 또 여러 개의 소유자가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한 다음에 뭐로 준다는 거예요? 대물로. 그러니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 같은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번역한 거고 미국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이 또 번역한 거고 번역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등가로 교환하잖아요. 이게 딱 일치할 수는 없어요.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딱 1대1의 비율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체결할 때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다 계약서상에 포함을 해놓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물로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동네에 보면은 조그만 예를 들어서 뭐 연립이나 빌라 이런 거 짓죠. 그럼 그걸 지을 때 보게 되면은 이 전기 시설 설치해 주는 사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준다고요. 저거 한 채는 네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저거를 팔아서 네가 들어간 돈을 갖다 회수해 가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빌라나 이런 건물들 신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세 월세가 안 나와요. 전부 다 그건 매물이라고 그래 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서는 다 팔아가지고 빨리 들어간 돈 회수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다 팔리다 안 팔리면 일단 뭐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거는 항상 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대물로 줄 수도 있고 이거 분양에서도 변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주는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이 자금을 댔잖아요. 그럼 얘도 이 자금을 회수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수해 갈 때 이걸 그냥 물건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 분양해서 들어온 수익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냐면요.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건 사업 위탁 방식은요. 얘하고 가끔 비교되거든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하고 요거 사업 위탁 방식은요. 모든 이 사업 주체는 누가 하냐면 권리는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개발업자들은 뭐만 해주는 거냐면 분양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분양 대행만. 그래서 분양 대행을 해주니까는 건당 뭐를 받아가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이 만약에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개인이 분양하기는 쉽지 않아요. 해놓고. 근데 이게 전문적인 분양 대행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그 벌써 클랜카드 붙고 뭐 팜플렛 돌리고 뭐 하는 것서부터가 틀려요. 겉에 붙는 것서부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 토지 소유자고요. 여기 개발업자 있죠? 개발업자는 단순히 뭐만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계약에서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지분을 공유한다든가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있죠? 이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탁사가 되는 거예요. 신탁사가. 위탁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기간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탁자의 명의로. 그러면 수탁자가 뭐를 조달을 해요? 개발자금의 조달 및 뭐를? 관리를 얘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기업 대출 있죠. 일반 기업 대출에서는 대출한 자금을 관리를 누가 하겠어요? 기업에서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받은 돈 누가 써요? 여러분이 알아서 쓰잖아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에서 타치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틀리다고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얘가 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조달 및 관리를 다 누가 한다? 수탁자. 이게 시험에서 위탁자가 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좀 틀리겠죠? 위탁자는 누가 된다 그랬어요? 지주가 되는 거예요. 지주가. 자, 여기가 보면 얘는 위탁 방식, 얘는 무슨 방식? 신탁 방식이니까 얘네 두 개를 놓고 가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식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마지막 신차지 방식이라고 있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등가 교환이라든가 이 신차지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일본 애들. 차지 방식 이런 게.
이것도 공동사업 방식이에요. 공동사업 방식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강남에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강남 땅이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땅을 갖고 있으면 이게 또 세금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없어요. 땅만 하나 있는 거예요. 물려받은. 근데 이 땅을 개발할 여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나랑 패밀리 레스토랑 사업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업권 따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내가 이걸 지을게.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하는 거냐면 공동사업.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겠죠. 요거를 같이 지어가지고 레스토랑 하나 지은 다음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개발 자금에 부담 없이 이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5년 같이 일하면서 사업 운영이거나 노하우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강남같이 비싼 땅에서 땅을 갖다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면 그 비용도 막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부담을 줄이고 자기는 요 건설비만 돼가지고 같이 공동 운영할 수 있으니까 공동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낼 수 있고 나중에 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자기가 세운 건물 있죠. 이거는 시가로 양도하고 토지는 원래 토지 소유권자니까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건물을 시가로 양도한다고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지상권의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할 수는 있어요. 이런 방식도. 땅은 갖고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 개발의 노하우가 없는 사람. 개발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한데 땅은 없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개발할 수도 있죠. 이게. 그리고 요지에 땅을 갖고 있으면요. 전화 많이 와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요지에 땅이 있으면 개발하자고. 신탁사도 찾아오고 중개사도 연락이 오고 다 연락이 와요. 우리에게 맡겨주면은 하여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강남에 가면 이 강남대로 있어요. 그 테헤란 쪽에 땅이 이렇게 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 앞쪽은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아마 세차장 뭐 이렇게 쓰고 저녁에는 아마 포장마차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이면에는 여기 건물이 뭐 이렇게 있었나 그랬어요. 비어있는 땅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요지가 이게 대로변 앞에 있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이게 오피스 올리면 개발에 이게 막대할 거라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덤볐는데 이 건물주가 반대해서 안 됐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들었어요. 머리 아프다 이거죠. 굳이 지금 건물 올려가지고 이 사람만 건물이 갖고 있으니까 임대 수익 나오고 그러는데 뭘 머리 아프게 또 다 헐고 또 여기다 다시 지어가지고 그거 머리 아프다 우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 저기 강남 쪽에서도 S그룹 왜 건물 2개 들어간 거 아시죠? 강남에 가면은 저기 강남역 주변에 걔네가 와서 건물 2개 세웠는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요게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보상 이것 때문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소유자 양반이 더 받아야겠다고 해서 버팅긴 거죠. 버팅기고 했다가 결국 보상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얘를 빼고 지은 거죠. 드러난 다음에 그 양반이 아마 자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 그룹에 팔고 싶은데 안 사죠. 이미 다 줬는데 얘 때문에 다시 벽을 헐고 그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욕심이 부린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얘네는 가끔씩 나와요. 에? 알아두셔야 돼요.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얘도 자주 등장해요. 얘도 자주 등장하고. 분명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무슨 방식이다.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런 거. 얘는 잘 안 나온다는 거.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설련이 있어요. 이거. 그때 어떻게 줬냐? 반대로. 건물은 무상으로 양도하고 뭐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단순 개발도 있고 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매수 방식이 있죠. 그 중에서는 이제 환지 방식이 근래 용어로 등장을 한 거죠.
환제 방식은 말 그대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공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면 재개발이라고 돼 있죠.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 가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런 것 있죠. 예, 이거 이제 용어로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 중에서 용어로 쓰니까 용어 정도만 인식하시면 되는데, 공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1차만 공부하는 양반들은 이게 다 생소한 얘기죠. 그다음 건 매년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 이거 그럼 다 외워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안 외우셔도 돼요. 얘가 무슨 키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 이렇게 용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에서 재개발이 4가지가 있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아, 선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했다, 이거 우리가. 이번에 하면 3번째 하는 거다. 이번에 7번째 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좀 미안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면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보존하고 수복밖에. 얘는 전면 철거 재개발이라고요. 이게 이제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이걸 많이 택한 거예요. 전면 철거 재개발 있죠. 아까 제가 왜 사당동 왜 재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심도 그랬던 거예요. 소공동 일대도 다 전면 철거 재개발했던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 소공동 일대를 철거했던 거는 옛날에 저기 우리나라가 저기 그 월남전에 파병했던 적이 있죠. 군대가.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나라 이제 그 주로 오면은 그 당시에는 국빈이 오면은 어디서 환영사나 이렇게 그 행사가 벌어졌냐면 시청 앞에서. 그때 시청 앞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다 포진해 있고 방송까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었을 때 대통령이라는 되는 분들은 좀 늦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사가 그 주변 시청 주변을 이렇게 쭉 촬영하는데 거기 왜 불량 주거지 있죠. 그게 화면에 잡힌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외신을 탄 거예요, 그게. 근데 해외에서는, 해외 파병까지 할 정도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잘 사는 나라인가 보다. 막 이렇게 인식이 됐던 데인데 갑자기 그 도심 한가운데 그런 불량 주거지가 비춰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그래갖고 그때 그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뭐 한 거예요? 철거한 거예요.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개량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존 시설을 대체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을 첨가해 주는 게 개량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하고 뭐가 있어요? 수복이잖아요.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복 재개발은요,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또는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시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능을 회복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근데 여기 있는 보존 재개발은요, 노후 불량화의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 미연에 방지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인 거죠. 누가? 보존 재개발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원상 복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한 것을 원상 복구해 주는 거.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이거 바꿔버린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 재개발이 주로 어디서 하냐면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 있죠. 그런 데서 주로 무슨 재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경주 같은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는 기갑장 한 장도 제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동네가 거기잖아요. 거기가. 대신에 만약에 미세한 균열이나 뭐가 발생할 조짐이 있으면 사전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난리가 나는 데가 그 지역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왜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첨성대 얘기 갖고 했었잖아요. 첨성대가 그 당시에 지진의 여파로 혹시 얘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있게 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은 워낙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1000년 전에 이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바뀌어서. 알아두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있죠.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단계예요?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 다음에 부지 모색.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 금융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 건설 단계.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해서 7가지 정리를 했다는 거죠. 아이디어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구상 단계.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요. 시장에서는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인지 이거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 공간을 공급한 사람들은 소위 얘기한 대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콘도 아시죠? 콘도. 이 콘도가 개발업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 여러분들 저기 휴가 갈 거 아니에요. 여름에. 그러면 피서지 있잖아요. 그럼 종전에는 이 피서지라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섞여서 놀았다고요. 피서지에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위한 공간이 별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놀다 보면 누가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죠. 자기들만의 어떤 이제 조용하고도 어떤 이제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거를 개발업자가 캐치해가지고 뭐를 지은 거예요? 콘도를. 이게 이제 부의 차별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있죠. 이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으면 좀 사는 사람이고 없으면 좀 그냥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콘도로 갈 거 아니에요. 휴가 갈 때. 뭐 그런 거죠. 그죠? 주말에 일로 공치러 갈 거고. 그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어져서 처음에 대박이 났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서부터는 약간 벗어난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콘도가 있죠. 이 사람도 이제 독자적으로 거기서 노는 거죠, 거기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소비 패턴이 일반인들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게. 뭐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무슨 단계가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단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뭐는 있다고 생각하냐면 수요는 있겠다. 근데 얘가 과연 지었을 때 돈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따지는 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략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대략 뭐가 있느냐. 수익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무슨 단계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한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 아시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개발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대충 수익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를 갖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으면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로 가죠. 그런데 이 부지는요. 원래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를 기획을 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기획을 먼저 하고 적정한 부지를 찾으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여기 있는 타당성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이게 안 되면 안 해요. 그죠? 근데 돈이 돼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밀어붙여요. 그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사고가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인 거예요. 그죠? 어떤 문화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자, 그럴 때 이거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얘를 가장 중시한다고. 그죠? 근데 또 바른 생활 사나이는 그렇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이게 동일하게 적용하진 않아요. 그죠? 네.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 있죠. 기대 수익률이 모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시험은 지금 써요. 여기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 분석이 되면 무슨 단계로 가요? 여기서 이제 뭐를 조달해요? 개발금융을 조달을 하죠. 그죠? 그러면 개발금융에 들어가는 게 뭐 신디케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애들이 다 무슨 금융? 개발금융.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PF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 단계라고 그래서 뭐를 선정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건설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슨 단계예요? 얘는 마지막에 있어도요. 이거는 이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케팅에서도요. 이게 분양을 할 것이냐 또는 뭐 임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 전략은 틀릴 것이고요. 임대를 할 때는 중요 임차자가 있고요. 또는 정박 임차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군소 임차자는 이 사람들이 설정이 되면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 임차자라고 그래서요. 키 테넌트라고 돼야 하고요. 이건 정박은 여러분들 아시는 앵커 있죠. 앵커 테넌트라고 그래서 앵커라는 게 닷이잖아요. 배가 오랜 기간 그 장소에 머물 때는 닷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라든가 금융기관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장소를 정하면 쉽게 이전하지 않잖아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순서는 2번을 물어봤어요. 7가지 단계도 물어봤고요. 압축해서 5가지 단계도 이미 다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더 나올 일은 없어요. 2번이나 냈으니까. 학계론에서 순서나 절차를 한 번씩은 물어봐요. 그때 2번씩 나온 케이스는 얘하고 감정평가의 절차밖에 없어요. 그거 이상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순서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이 그 사이사이 있는 내용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개발의 위험도 가끔씩 지문으로 활용해요.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는요. 개발도 많이 내기는 냈다는 얘기죠. 오늘은 뭐 이 동네에 무슨 뭐 일이 있나 보죠. 나 빼놓고 니들끼리 공부하냐 뭐 이래가지고 밖에서 지금 계속 누르는 것 같군요. 자, 개발 위험을 보면요. 무슨 위험이냐면 법적인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법적인 위험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허가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요. 지역 주민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죠. 예, 여기서 유발되는 게 무슨 위험이다? 법적인 위험이에요. 왜 저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막 들어갈 때 있죠. 건설 현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거 지역에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날라오는 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뭐 냄새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지역 주민들이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의할 수 있죠.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건설 공사 현장에 항의하러 가게 되면 주로 부녀자가 와요. 아침에 남자들은 다 출근했고, 근데 부녀자가 더 위협적이에요. 왜 위협적이냐면 언어 구조가 틀린 거예요. 언어 구조가. 그러면 거기 건설 현장에는 뭐 건설 현장 소장이 있고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는 없으니까. 대화를 나누면 여자분들의 언어 구조가 훨씬 더 뭐라고 해요? 정밀해요. 그러니까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는 남자하고 여기 만약에 여자분이 있으면은 여자분이 이걸 하나 던지면
남자는 이거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언어 조합을 하고 있을 때 2번이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게 대답이 헝클어져요. 그때 3번이 날아가면서 이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때 마지막으로 피니시를 장식하죠. 그러니까 잘하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남자 입장에서는 소위 한 대로 황당한 거죠. 뭐 들을 소리는 다 들었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술 한 잔으로 푸는 거죠. 이게 어쨌든 하여간 부녀자가 등장해서 이게 한번 난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공사 중단인 거예요. 그죠? 아니 포크레인 앞에 유모차 들고 그 앞에 앉아서 그 우산 들고 서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공사 지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 걸리면 아주 피곤하고 손해배상 해주는 동시에 이익이 많이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용객이 확정된 부지 있죠. 네. 어떤 용도로 써도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이거를 쓰는 과정에서도 또 일조권 침해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소송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여기다가 이제 건설을 하겠다고 설계도 완성해서 인허가 받으려고 집어넣는데 설계도 또 이제 반려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이면요. 설계도 수정하는데도 몇 개월씩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의 발생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게 법적인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은요.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하죠. 개발 사업 초기에서는 뭐가 크겠어요? 위험이 크고 완성이 되면 뭐가 높아져요? 가치가. 그러니까 선분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매도 또는 뭐 하면 임대하면 이 시장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매수자에게. 그렇죠? 대신에 높은 가격은 못 받겠죠. 위험을 전가시키는 대가로. 나중에 물론 매도 임대하게 되면 후분양을 채택하게 되면 개발했다는 리스크는 자기가 부담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다 어렵다.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그래서 무슨 분석까지 하냐면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흡수 분석이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 아시죠? 네? 과거에 그 수요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나마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가 연장이 되면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 있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도 있냐면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대 가격 보증 계획이라는 건요. 여기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개발업자가 있을 거고 체결하는 거죠. 야, 이거 전체 공사비를 50억으로 약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건 다 얘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에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부산에 가면은 무슨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왜 특혜 분양해가지고 거기 시비 걸린 데 있죠.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그 지역에 이 P라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들어갔는데 걔네가 2계약으로 했다고요. 그게 특혜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초고층인데 그거를 지을 때 공사비를 딱 얼마다라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는 다 시공사가 부담하기라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지금 구속된 사람의 그 사업주 있잖아요. 뭐 아무개 회장인가 그 양반. 그 양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이익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 하여간 너무 무리하게 해간 그렇게 한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최대 가격 그러니까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그러니까 공사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서로 한 거고 그 이상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약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너무 추가되는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 자재를 좋은 걸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실 시공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얘네가 분양까지도 대행하게 되면 들어간 돈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분양이 또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그쪽은 뭐 어쨌든 분양은 뭐 다 해먹었다 그러니까요.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분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얽힌 데는요. 매체는 다 비워놓죠. 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지 또 나중에 뒷마무리도 잘 해줬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걔들도 발표하셔야 돼요. 이게 개발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났었어요. 그리고 한때 여러분들에게 입지론에서 문제 많이 냈었어요. 입지론에서 한 4개에서 6개까지도 막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걔들도 몇 번 내고 나니까 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눈을 돌려봤더니 개발, 관리, 마케팅 여기가 아직 많이 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고 확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한 6개씩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얘는 또 4개가 좋은 게 뭐냐면 개발하고에 관련된 용어가 공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법 용어를 내기도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성이 커진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공법도 열심히 들어야겠죠. 어? 아니 표정이 우울한 거 보니까는 공법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쉬나요? 그건 아니겠죠? 에? 공법에 또 엘모 선생님 그 성품에 또 얼마나 또 낙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 자, 걱정이란 얘기죠, 이거.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은 들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1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요? 8월 달에 1차가 좀 궤도에 올랐으면, 그때부터는 2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수업에 열심히 들으시라니까요. 학원은 매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공부는 어디서 하세요? 도서관에서 하세요? 도서관에 사람들 없던 것 같은데요? 여기 도서관이 많아도. 그렇죠? 집에서 하신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맨날 저한테 얘기할 때는 집에 가서 한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여기 저녁에 오는 여기 또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모든 책은 다 여기 학원에 두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걸린 거죠? 근데 미안하니까 학교는 책 하나 들고 갔어요. 근데 걸릴 때만 들고 가지, 안 보이면 계속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표정이 뭐냐면,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이런 표정인 거예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진짜. 아니, 나와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거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은 챕터를 정해서 같이 공유해서 그 단원을 같이 정리하자 그래서 공부하고 의견도 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잘 모르겠다 누가 아는 사람 설명 좀 해줘 봐라 이렇게 해갖고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난다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 어디니까 찾아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우리 궁금한 거 있으니까 빨리 와서 설명해달라고 얘기도 하든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들이 원래는 저기서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물어볼 거에서 질문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선생도 밖으로 나가면 저녁 수업 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갈 데 없는 거 아시죠? 이 동네. 참, 여기 굉장한 동네예요, 그죠? 매주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로 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남아서 공부 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남아서 공부하시나요?
예?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니까, 이거. 거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보면요. 거기 시장 분석이라고 돼 있죠. 예,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 사업이 있죠. 예, 개발 사업의 어떤 시장성 유무 있죠. 이게 개발 사업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시장 조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때 이게 자료가 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다음에 들어오는 게 무슨 분석이에요? 그게 경제성 분석인 거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예로 봤을 때는 충분한 시장성은 있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뭐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사를 함으로써 어쨌든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이 있죠. 위험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조차도 안 하고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은 손해가 막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막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건물은 짓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 보기에도 저게 분양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저거 왜 여기다 지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게 도대체가 뭐를 믿고 저기다가 지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 쪽으로 가면은 어느 저기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역 근처에 주변이 전부 다 건물이 높아야 한 5층 정도예요. 근데 개혼정은 우뚝 솟아 있어요. 이렇게. 역 주변에 있는데. 분양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애물단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유치권 뭐 이게 들어가고 뭐 소유자도 여러 번 바뀌고 해서 뭐 쇼핑몰로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 했는데 임대가 안 돼요. 일정 수준 이상은. 임대가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놓고 활용은 제대로 못하고 부지는 잡아먹고 그러니까는 결국 망한 사업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쪽에. 역전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 분양해서 쇼핑몰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데 사람들의 주요 동선은 여기가 아니란 얘기죠. 흘러가는 동선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여기다 지었는데 사람들은 줄로 일로 나가요. 일로.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객은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이거 움직이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우리는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육교하고 지하도 있죠? 네, 그거는 차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가장 편한 게 이제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지하도 많았고 육교도 많았잖아요. 높으신 양반들을 배려해서. 옛날에 차가 몇 대 없었잖아요. 그 양반들은 계속 쭉쭉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길 가다가 로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여기 지하도 있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냥 걸어서 가는 구간이 있어요. 신호등 받아갖고. 그냥 신호등 받아가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래갖고 굳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걸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싫어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장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지난번에 이거 해봤었죠.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 여기서. 이게 가만있어. 이게 쉬는 시간을 줘야지 생각을 하시네? 쉬는 시간 동안에? 이게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랬잖아요. 수요 요인을. 그죠? 쉬는 시간 동안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 하시죠. 아니, 이거.